안녕하세요. 교육사회 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기능론과 갈등론적 관점을 교육과 연계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이들 관점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부터 그리겠습니다. 자, 가운데 그 사람 모양 아이콘을 주목해 주십시오. 자, 나라는 존재는 어떤 생각하고 어떤 행위하는 존재입니다. 나의 생각과 행위의 총체, 어떤 전체를 나의 주관성, 서브젝티비티라고 합니다. 나는 주체적으로 어떤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은 나의 바깥에 존재하는 그런 다양한 사회적 존재자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 1차적으로 가정에서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형, 누나, 오빠, 언니, 동생들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곤 하는데 쟤는 어쩜 저렇게 가정교육을 잘 받았지? 반면에 쟤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저 모양이지? 자, 이렇듯 가정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학교에 가서 지식을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친구, 선배, 후배들과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입니다. 예컨대 군대 가더니 드디어 사람이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하는데, 자, 이 역시 어떤 군대라는 사회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하면 어떤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와 아직 취업 준비 중인 친구가 이렇게 만나면 보통 취업 준비생 친구가 야, 정말로 멋있게 변했구나, 학교 때와는 달리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제는 직장인 다 되었네. 자, 그러다 대화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직장인 친구들은 어떤 직장 상사나 업무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아파트 구입, 연애, 결혼, 취미생활, 여행 등을 이야기합니다. 자, 취준생 입장에서는 완전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친구가 부럽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친구와 많은 격차가 지금 내가 벌어졌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학교 때는 내가 쟤보다 잘 나갔었는데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다양한 삶의 세계와 사회적 접촉을 하면서 나의 지평을 넓혀나갑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하면은 시대라는 객관과 어떤 시대 안에 살아가는 개인이라는 그런 주관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역사의 산물인 동시에 역사의 창조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 편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나는 개인이고 밖에는 사회가 존재합니다. 어떤 행위자, 에이전트, 사회구조, 소셜 스트럭처. 사회구조라는 것은 개인과 집단이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방식이 어떤 정형화되어서 안정된 틀을 갖추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개인의식, 사회의식, 사회에도 의식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사회관념, 집합의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물질, 혹은 물질적인 조건, 물질적인 토대, 경제구조를 말합니다. 사랑을 예로 들면 정신적인 사랑은 나의 필과 어떤 상대방의 필이 서로 교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물질적인 사랑은 돈, 권력, 명예, 외모, 어떤 육체를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주관과 사회라는 객관. 자, 이들 용어들이 사회학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이들 용어들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 편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나의 밖에 있는 다양한 그런 사회적인 존재나 존재자 외에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내가 한국에 위치하느냐 아니면은 유럽이나 미국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과 행위의 양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띠게 됩니다. 제가 가정을 예로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부모님에게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어떤 집에 왔다고 해봅시다. 대부분 엄마가 설레야 합니다. 그래서 음식 준비도 하고 청소도 합니다. 엄마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딱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직장은 어디 다니세요? 부모님은 뭐 하세요? 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집을 나간 다음, 자, 엄마가 자식에게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친구로만 사귀라. 자, 그럼 자식은 당황하겠죠, 그죠? 아니, 나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할 겁니다. 그럼 엄마가 또 말을 합니다. 다 너를 위한 거다. 그러다가 며칠 신경전을 벌리다가 자식들이 뭐 친구 집으로 뭐 가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금식 투쟁을 보통 합니다. 보다 못한 엄마가 항복을 합니다. 그래 결혼을 내가 허락하마. 그러면서 엄마는 또 한마디를 또 던집니다. 너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한번 살아보면은 왜 엄마가 이렇게 반대했는지를 알 거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잘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때 엄마 말을 들을 걸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나의 생각과 어떤 행위에서 이 위치, 이 포지션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 속에서 지식이나 가치, 규범, 그런 신념 체계들을 배우거나 익히게 됩니다. 이것이 시간이 흘러 나의 기본 규칙, 어떤 상식, 어떤 습관이 되어서 내면화되면 쉽게 말하면 체화된다거나 나의 몸에 쫙 달라붙게 되면 좋은 말로 사회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는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달리 말하면 나의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세상을 보는 나의 평가의 준거 체계, 즉 선택과 배제의 논리로서 작동하게 됩니다. 정상과 비정상, 참과 거짓, 좋음과 나쁨, 맞음과 틀림, 바람직함과 바람직하지 않음, 선과 악, 미와 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자, 개미 하면 자,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올려지나요? 아마 정상적인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받았다면 대부분 부지런함, 성실함이라고 답할 것이고 배짱이는 게으름이라고 답할 겁니다. 그래서 개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시간이 흘러서 어떤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다가 몸이 망가지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배짱이는 음원 특허를 취득해서 대박이 났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버틀런드 러셀의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책을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언론에 대해서도 어떤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동아일보, 문화일보, 그리고 진보 언론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을 균형 있게 보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그 이면에 숨겨진 논리를 탐색하는 것이 어떤 지성인인 대학생으로서 요구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그 에밀 디르게임의 그 사회에 대한 입장을 한번 우리가 먼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밀 디르게임은 사회를 갖다가 자, 그것 자체로 고유한 하나의 독특한 실체를 이루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an entity sui generis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entity라는 것은 실체를 의미하죠. 이 실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떤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는 실체라 그럽니다. 그리고 수아이는 어떤 그 자체, itself를 의미하고 이 제너리스라는 것은 어떤 탄생이다 또는 나타,
혹은 뭐 이게 그 자체로서 뭐 독립적이다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아이 제너리스라는 것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종이다. 아니면 뭐 그 자체로 독특하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뭐다? 그것 자체로 고유한 하나의 독특한 실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딜게임은 자, 사회학의 연구 대상을 어떤 사회적인 사실로 규정해서 사회 자체가 독특한 실체라는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개인보다 사회 전체의 통합 또는 연대를 중요시하고 어떤 사회 구성원을 자, 어떻게 하면 잘 적응시킬 것이며 자, 도덕적으로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사회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개인에 외지하면서 개인을 어떤 제약하는 그런 객관적인 실제입니다. 자, 법이나 관습, 종교, 생활, 그런 화폐 체계와 같은 사회적인 사실은 개인의 심리에서 발견할 수 없는 개인의 외부의 실제이고 어떤 개인적인 사실로 환원될 수가 없습니다. 자, 사회적인 사실은 개인에게 특정한 관습이나 가치를 강제할 수 있고 개인은 사회적 사실을 어떻게 내면화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쉽게 말하면 에밀 디릭게임은 사회적 사실을 어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에밀 디릭게임의 이 사회에 대한 입장을 갖다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그 에밀 디릭게임의 그 자살론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그 슬라이드에서 어떤 자살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드립게임이 어떤 그런 사회적인 사실에 이렇게 많은 그런 연구에 관심을 초점을 두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자살, 이 수어사이드를 갖다가 하나의 그런 사회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책을 하나 썼는데 이게 1897년도에 그 자살론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립게임 보기에는 많은데 이 자살이라는 게 보통 그 예전에는 이 자살을 갖다가 개인적인 문제고 어떤 유전적인 결함이나 어떤 정신질환을 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선택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왜 자살을 왜 했는가 자살이라는 것은 자살을 행한 그런 개인의 심리적인 상태에 이렇게 초점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드립 게임은 이 자살이라는 것은 그런 개인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어떤 개인을 넘어서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고 사회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은 그런 사회적인 그런 타살이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특정 집단 내에서 어떤 자살한 사람들의 비율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유지되는가. 그래서 자살이 아니고 자살률, suicide rate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회적인 원인을 갖다 탐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립게임이 이런 사회적 원인을 탐구해 보니까 뭐 한다? 그거는 바로 어떤 한 사회나 집단의 응집력, 연대력, solidarity 혹은 교분과 끈끈한 감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응집과 연대력이 많다 이렇게 높은 집단하고 이런 것들이 느슨한 집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 응집과 연대력 그런 교분과 끈끈한 감정이 있는 집단은 상대적으로 많다 자살이 좀 율이 적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이런 가톨릭 교도보다는 개신교도, 기혼자보다는 미혼자, 그 다음에 시골 거주자보다는 이런 도시 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응집력이나 연대력, 그런 교분과 끈끈한 감정이죠. 약간 약해서 상대적으로 자살률이 높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드립게임은 이렇게 그 자살을 크게 한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기적인 자살, 이타적인 자살, 아노미적 자살, 그런 숙명적 자살로 이렇게 한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기적인 자살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자아가 사회와 충돌하고 어떤 그 사회와 개인의 유대 관계가 약해질 때 이기적 자살이 일어난다고 봤습니다. 자, 자살의 원인 중 가장 흔합니다. 자, 공동체가 어떤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거나 공동체에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어떤 자신 속으로 도피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자살입니다. 어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연예인 자살이나 어떤 사회 규범의 중압감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그런 입시생의 자살도 이기적인 자살에 해당합니다.
자, 이타적인 자살은 그런 사회에 대한 의무감이 지나치게 강할 때, 어떤 사회와 너무 끈끈하게 밀착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자살입니다. 자, 집단을 위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는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일 합방에 반대해 우리 자결한 그런 애국자들, 어떤 종교를 위해서 자신을 버린 순교자 등이 이타적 자살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자, 아노미적 자살은 여기서 먼저 아노미라는 것은 어떤 사회 공통의 그런 가치나 도덕적 규범이 그런 무너진 그런 혼동 상태를 뜻하는 말로서 드립게임이 가장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 위에 빨간 글씨를 보시게 되면 규제와 억압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 무규범 상태, the state of normlessness, 무규범 상태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완전한 그런 자유를 이렇게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다 이렇게 완전한 자유를 갖다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누리기가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우리 인간을 만다 이렇게 뭐 규제받고 싶어, 억압받고 싶고 이런 어떤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다 어떻게 보면 완전한 자유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은 한편으로는 일정 부분의 그런 규제와 억압이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가장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노미적 자살은 그런 갑작스러운 전쟁이나 그런 자연재해, 그리고 그런 경제공황, 그 다음에 가치관 붕괴 등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자, 경제공황으로 이렇게 주식이 대폭락하자 이렇게 자살을 선택하는 투자자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한 국가가 멸망하거나 전쟁에서 패할 때 나타나는 자살도 그런 아노미적 자살에 해당합니다. 자, 숙명적 자살이라는 것은 이거는 아노미적 자살과는 완전 반대로 그런 사회적인 억압이 너무나 강할 때 일어납니다. 자, 봉쇄와 억압에 못 견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살입니다. 노예나 죄수의 자살이 대표적입니다. 자, 디귿게임은 자 어떻게 사회 질서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관심을 또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1893년 그런 사회 분업론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통 사회에서 그죠? 특히 왕정 시대와 그런 전산업 사회인 그런 전통 사회에서는 자, 어떻게 사회가 질서 유지했냐면 어떤 기계적인 연대 그 mechanical solidarity, 기계적인 연대로서 이렇게 사회적인 질서가 이렇게 가능했다는 거죠. 여기서 기계적이라는 의미는 그런 자동적이라는 의미로서 혈연, 지연, 그런 학연 등으로 한 사람의 자유의사와는 별개로 거의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결속, 즉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거의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그런 결속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만다 이게 현대사회, 즉 국민국가시대나 그런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만다 어떻게 된다? 이런 기계적인 연대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유기적인 연대를 통해서 이렇게 사회 질서를 갖다가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 유기적인 연대라는 것은 주로 이제 계약 관계에서 맺어진 그런 결속이 상당수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분업이라는 그런 어떤 이런 사회 시스템이 그죠? 이런 어떤 사회적인 연대, 어떤 사회 통합을 갖다가 증진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다. 어떤 그 동질성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분업을 통해서 만다 자기와 유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다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만다 동질성을 확보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만다 연대 의식을 가지게 되고 통합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만다 다양한 그런 어떤 그 사회 요소들과 만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시 결합해서 만다 사회적인 질서가 형성되고 그죠? 통합이 이렇게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질성을 확보하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집합의식 혹은 이런 사회화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게 학교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서는 뭐다 유럽에서는 이 그 일반 서민들에게는 이 공부를 안 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굳이 학교 갈 필요도 없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시스템이 이 현대사회, 그 산업사회, 이 국민국가 시도로 시스템이 바뀌면서 만다, 이런 일반 서민들에게도 만다, 어떤 자기들의 그런 이념과 아이디어, 그리고 이런 사회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만다, 뭔가 어떤 같은, 동일한 그런 어떤 집합의식이나 그런 집합관념들을 갖다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또 원활한 그런 어떤 산업시대에 어떤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다, 최소한 한 초등학교 교육은 뭐 시켜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죠? 한 19세기 초에 이렇게 아니면 19세기 중반쯤에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이렇게 이제 의무 교육을 갖다 이렇게 도입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드립게임은 이렇게 교육을 사회화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은 아직 사회생활에 준비를 갖추지 못한 어린 세대들에게 대한 어떤 성인 세대의 영향력 행사이다. 자, 그 목적은 어떤 전체 사회로서의 정치 사회와 그리고 그가 종사해야 할 그런 특수 환경의 양편에서 요구하는 그런 지적, 도덕적, 그런 신체적 제 특성들을 아동에게 육성, 어떤 개발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체 사회에서 어떤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그런 어떤 사회화가 더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가 종사해야 할 특수 환경에서 필요한 그런 사회화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디립게임은 보편 사회화와 특수 사회화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편 사회라는 것은 전체로서의 사회가 요구하는 것으로서 한 사회의 공통적 감성과 신념, 어떤 집합의식을 어떤 새로운 세대에게 내면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사회는 그 특성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동지성을 확보하게 되며 사회가 분화되고 전문화될수록 그런 사회의 통질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므로 보편 사회는 매우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특수사회는 그죠? 이런 분업화된 각 사회 집단은 그 나름의 요구하는 그런 신체적, 지적, 그런 도덕적 특성을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각 사회 집단 우리가 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교육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딜게임은 각 개인들이 속하여 그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직업 집단의 규범과 그런 전문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특수 사회화를 갖다 별도로 이렇게 또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기능론적 관점을 가진 또 한 명의 학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텔커 파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텔커 파슨스는 그 미국의 이론 사회학자로서 행위에 관한 일반 이론과 그런 사회 체계론을 갖다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텔코 파슨스는 사회를 사회적 가치와 규범이 개인의 인성 구조 속에 내면화되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가 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서 역할 사회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역할 사회라는 것은 아동이 장차 성인이 되어 담당하게 될 역할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정신적인 자세와 어떤 자질을 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 디릭 게임의 그 특수 사회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 파슨스는 그런 교육의 기능을 갖다가 크게 어떤 사회화 기능과 그런 선발 배치의 기능으로 보았습니다. 자, 사회화 기능이라는 것은 기존 사회의 문화, 가치, 그런 생활 양식을 전달하기 위한 어떤 사회 구성원의 사회화에 큰 공헌을 하며 어떤 사회 전체의 존속에 필요한 그런 안정과 통합을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선발 배치의 기능은 어떤 사회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서는 우리가 유능한 인재를 갖다가 선발하고 훈련해서 어떤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분의 기초는 그런 학업 성적과 그런 업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 갈등론적 관점 중에서 그 탈학교론자들의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탈학교론자들은 자, 학교 교육을 통한 그런 성공의 신화를 깨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을 해체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리치는 자, 디스쿨링 소사이어티. 자, 학교를 갖다가 뭐한다? 사회에서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디스쿨링 소사이어티, 탈학교 사회입니다. 자, 일리치는 현대 산업사회의 여러 모습, 즉 비인가나 물질주의, 소외, 어떤 빈부격차, 그리고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사회적 제도를 분석하면서 자, 그 원천으로 학교 제도, 즉 강제로 취약시키는 그런 공교육과 그리고 지나치게 제도화된 그런 학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것으로,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는 것을 교육받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는 학생들을 소외시킵니다. 자, 학생들을 학년별로 나누고 교육 과정을 강제로 부과하고 어떤 학생들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수업 시간을 편성하는 등의 일을 통해서 학교는 어떤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학생과 어떤 자아 실현할 수 있는 학생 간의 그런 건널 수 없는 그런 간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라는 장에서 학생들은 객관화되고 수량화되며 자아실현 과정으로부터 분리됨으로 인해 어떤 소외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그 결과 학생들은 스스로에게 충실한 존재자가 되기보다는 어떤 타자를 위한 존재, 즉 교사를 위한 존재, 어떤 기업가나 사업가를 위한 존재, 엄마, 아빠를 위한 존재, 학력평가를 위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넷째, 학교는 학생들에게 현존하는 제도나 기관이 절대적으로 그런 필요하다는 신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교육의 결과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은 현존하는 제도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학생들은 현존하는 제도에 대해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현존하는 제도는 사람들에게 그 제도를 벗어나면 결코 안전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해주는 일종의 안전지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학교론자인 그 라이머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라이머는 그 1971년도 School is Dead, 학교는 죽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는 자, 가난한 자와 어떤 부자의 구별 없이 자, 모든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교는 오랫동안 높은 수준까지 다니자면 개인적으로 돈이 있어야 합니다. 자, 초등교육은 무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자, 누구나 다닐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은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것이 자, 14살만 되면 제 밥값은 제가 벌어야만 하는 그런 어떤 가난한 집의 자녀들, 그런 빈민들의 자녀는 그런 무상으로 실시되는 교육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막대한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고등교육, 어떤 대학교육은 엄두도 못 냅니다. 따라서 여유 있는 자들만이 국민의 세금으로 세운 그런 고등교육 기관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며 자, 이를 잘 이용한 자들에게만 그런 베풀어지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이먼은 학교 제도의 재정을 이렇게 논하면서 교육의 이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학교는 어떤 국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이념을 가르치고 높은 수준에 이를수록 통치하고 지배하는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국가에 봉사하는 그런 자질을 길들인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과는 달리 말을 잘 듣고 그런 잘 보인 자에게는 좋은 선물, 즉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고 자,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쉽게 말하면 말 잘 안 듣고 잘 안 보이는 자에게는 뭐한다? 나쁜 선물, 즉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는 그런 교회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자,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해주고 전인적인 인간으로 키워준다는 학교의 본래의 사명을 상실한 지금의 학교는 지금 다시 새롭게 어떤 소생돼야 한다는 것이 라이머의 어떤 주장인 것입니다. 이런 갈등론적인 어떤 관점은 상당하게 뭐랄까, 그, 칼 막스의 그런 사유에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 막스의 그 자본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론이 처음 출간된 1867년, 자, 영국에 머물고 있던 칼 막스는 독일에 있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지은 이런 책을 갖다가 소포로 보내게 됩니다. 자, 책을 받아본 어머니는 아들에게 답장을 보내 이렇게 힐난합니다. 자, 자본론에 대한 그 자본에 대해서 책을 쓰지 말고 어떤 자본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쉽게 말하면 돈 벌어 이거지. 이게 쓸데없이 그냥 책 만들지 말고 그냥 돈 벌어 좋겠는데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자본론은 말 그대로 어떤 자본을 분석한 책입니다. 공산주의자나 어떤 사회주의를 논의한 책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자본론 그러면 그죠? 전부 빨갱이, 공산주의 뭐 이렇게 그래서 뭐 금서와 같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어떻게 유지되고 진행되는가에 대한 연구가 어떤 책 전체의 어떤 99.5%를 차지합니다. 자, 많은 사람이 갑자기 그리고 폭력적으로 그들의 생산 수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의지할 곳 없는 그런 프롤레타리아로 노동시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저술할 무렵 유럽은 그런 권력에 의해서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대거 도시로 흘러 들어와서 그런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목도한 마르크스는 경제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인 그런 생산인 노동, 그 다음에 교환, 분배, 소비 중에서 어떤 생산이
어떤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어떤 임금을 넘어서는 그런 가치를 창출할 경우 그 잉여 가치를 어떤 자본가가 가져가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마르크스는 그런 자본가가 그런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을 지고 리스크를 책임지는 부분을 미처 간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산과 자본을 양대축으로 어떤 자본주의 속성을 정리한 것만으로도 그의 연구는 이후 세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쌍방이 모두 상품 교환 법칙에 의해서 보증되는 그런 권리를 주장할 때 어떤 총자본과 총노동 사이의 투쟁이 나타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결국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자본의 확대 재생산이 독점으로 이어지고, 자, 그로 인해서 공황이 일어나며 결국은 생산 수단을 공유하는 그런 새로운 사회가 탄생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은 모순이 극대화된 영국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농민의 손에 의해서 러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의 결과물들이 어떤 또 다른 독점 세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역시 여전히 건재합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긴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의료보험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제도, 아동노동 금지 등은 마르크스의 자기장이 어떤 자본주의에도 관여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본론은 그런 노동계급을 위한 그런 실천 강령이 아니라 그런 한 학자의 연구와 성찰이 나온 결과물입니다. 당시까지 어느 누구도 자본이 지는 문제들을 그렇게 치밀하게 분석한 학자는 없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 서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운동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내 책의 최종 목적이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사회 구조를 갖다가 크게 두 가지 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 뭐 다르게 얘기하면 경제적인 토대, 물질적인 토대인 그런 하부 구조와 이런 상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이런 하부 구조인 이런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토지가 어떤 상부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도 하부 구조다. 그래서 하부 구조가 바뀌게 되면은 그런 상부 구조에 있는 그런 사회 제도나 우리들의 의식이나 관념도 만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라는 그런 생산 양식이 만다 우리들의 삶의 양식을 갖다 이렇게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막스에 하면은 이 하부 구조인 경제적인 어떤 물질적인 토대가 가장 중요한 어떤 사회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측편 한번 그 글을 한번 볼까요? 자, 경제 결정론이 나오죠. 자, 하부 구조는 그런 경제 구조를 말하고 어떤 상부 구조는 정치, 종교, 문화, 그런 교육 등에 관련되는 제도와 그리고 그 운영 및 가치관, 관념, 이념 등을 말합니다.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물질 대 정신입니다. 자, 막스는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하부 구조의 성격이 상부 구조의 성격을 결정하고 하부 구조가 변화되면 상부 구조도 변화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토대인 물질적인 경제 구조가 그런 사회 제도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적인 관념과 의식까지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으며 개인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의지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지 참된 의미의 개인의 어떤 주체적 의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고는 어떤 세계의 반영이며 자, 인간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의식이 아니라 어떤 그들의 사회적인 존재, 하부 구조,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토대인 그런 어떤 사회적인 존재가 우리들의 의식을 결정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 재생산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재생산 이론입니다. 볼즈와 긴티즈가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 자본주의 미국에서의 그런 학교 교육이라는 책에서 언급했습니다. 자, 볼즈와 긴티즈는 자, 미국 대중교육의 그 제도의 그 역사적인 기원과 발전, 어떤 실제 수행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기능 등을 어떤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어떤 유지 발전하는 데에 어떤 학교 교육이 어떻게 기여해 왔는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자,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산력의 발전과 더불어 그런 생산 관계의 발전 또한 필요합니다. 자, 볼즈와 긴티지에 따르면 자, 학교 교육은 어떤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그런 생산 관계를 어떤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쉽게 말하면 표면적으로는 어떤 능력주의 이념에 기반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그런 생산 관계, 쉽게 말하면 어떤 자본가와 그런 노동자 간의 그런 어떤 사회적인 관계, 그죠? 그런 관계들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학교 교육은 자,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그런 생산 관계를 자, 어떻게 재생산하고 있는가? 자, 볼즈와 긴티지는 그런 대응 이론 혹은 상응 이론, correspondence principle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는 그런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순정적인 노동력을 생산합니다. 자, 그렇다면 순정적인 노동력은 자, 학교에서 어떻게 생산되는가? 자, 볼즈와 긴티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자, 학교에서의 그런 사회적 관계와 어떤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그런 일치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인간관계와 가치, 규범, 태도 등의 어떤 성격 특성들이 어떤 학교에서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 학교는 그런 직장에서의 그런 위계적 관계를 어떤 유지, 재생산하기 위하여 어떤 서로 다른 지위를 차지할 학생들에게 그 자리에 맞는 그런 인간관계와 인격적 특성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예컨대 중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율적 활동을 극히 제한하고 전문대학에서는 좀 더 많은 자율적인 활동을 허용하며 어떤 4년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최대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어떤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자, 동일 학교급인 자, 고등학교에서도 자, 직업계열 학생들에게는 규칙을 잘 따르도록 훈육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지만 대학 진학 계열 학생들에게는 스스로를 판단하면서 규범을 내면하도록 어떤 개방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대학생이나 어떤 대학원생들에게 뭐한다? 어떤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율권, 그런 독립적인 어떤 그런 사고력들 갖다가 집중적으로 강조시키고, 그리고 어떤 고등학생이나 어떤 전문 계열의 이런 어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규칙들을 잘 따르고 어떤 훈육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교육 내용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런 식을 통해서 만다 자본가들이 만다 이런 어떤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밑에 있는 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지배 통제하게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네. 자, 공원과 한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의 그런 재생산 메커니즘을 자, 경제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그런 볼즈와 긴티지의 어떤 경제적 재생산 이론은 학교와 어떤 직장 간의 어떤 숨겨진 그런 사회 관계의 유사성을 들춰냈다는 그런 성과는 있지만 그 학교 교육의 어떤 기능을 지나치게 자기적으로 해석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재생산 이론은 학교를 어떤 경제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한시켜 해석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어떤 다른 측면들, 예컨대 어떤 문화적인 측면들을 무시하였습니다. 둘째, 어떤 경제적 재생산 이론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판 찍어지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로 해석했습니다. 셋째, 경제적 재생산 이론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교수학습 과정을 그런 검은 상자로 취급함으로써 어떤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생생한 영역을 무시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어떤 그런 구조, 어떤 스트럭처에 관심이 있었지, 어떤 그런 교육 활동 안에 있는 그런 행위자, 에이전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에르 부르디에의 그 문화적 재생산 이론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부르디에는 그런 파세론과 함께 Reproduction in Education, Society and Culture, 자, 교육과 사회 문화에서의 어떤 재생산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문화적 재생산 이론은 그런 프랑스의 사회학자 그런 부르디에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자, 부르디에 따르면은 한 사회에는 여러 집단 또는 계급이 있고 각 집단이나 계급은 자기들만의 고유한 어떤 특유한 그런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학교는 이처럼 어떤 복수적인 문화 중에서 특정 계급의 문화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학교에서는 대체로 지배 집단의 문화가
모두가 배워야 하는 그런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 즉 문화자본으로 선정되어 가르쳐집니다. 자, 그 결과 학교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에 소속된 학생들은 학교 공부에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문화에 속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됩니다. 자, 지배 집단이나 문화에 속한 학생들은 가정 문화와 학교 문화 간의 동질성으로 인해서 학교에 잘 적응하며 학교 공부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쉽게 우수성을 드러내는 반면에 학교 문화와 어떤 다른 집단이나 문화에 속한 학생들은 가정 문화와 그런 학교 문화 간의 이질성으로 인해서 학교에 적응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교 공부에서도 우수성을 드러내기가 상대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배 집단에 속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떤 자신의 문화가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와 다른 문화를 학교에서 다시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은 가정에서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를 배우고 활용해야 하지만 학교에서는 어떤 지배 집단의 문화를 배우고 어떤 활용해야 하는 그런 이중의 부담을 지니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학교는 그런 지배 집단에 속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문화가 진정한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버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가치 있는 문화인 지배 집단의 문화를 새롭게 배워야 한다고 강요함으로써 그런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그런 상징적인 폭력, symbolic violence를 그런 행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브루디에의 그런 상징적 폭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아비투스 개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루디에는 자, 학교 교육은 지배 집단의 문화가 어떤 지배하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강제나 강압 없이 이들의 문화와 계층을 재생산을 어떤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를 브루디에는 아까 전에 살펴본 그런 상징적인 폭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상징적인 폭력이라는 것은 한 계급의 의미 체계, 뭐 지식 체계, 가치 체계, 그런 신념 체계를 쉽게 말하면 그런 상징 체계를 다른 계급이 받아들이도록 학교가 암묵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가 습득한 특정한 자각과 이해의 방식을 아비투스라고 합니다. 자,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지배 계급의 아비투스가 노동자 계급의 아동에게 주입되면은 자, 노동자 계급의 아동은 자본가 계급의 시각으로 사물을 보고 판단하게 되므로 기존의 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기존 질서가 재생산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사회적인 조건 속에 위치한 주체들은 자신들이 사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과 자신들이 자리하는 주어진 사회 체계 내의 위치들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성향들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아비투스라는 것은 특정의 시간과 자리에서 사회적 문맥에 의해서 가르쳐진 획득된 성향, 인지와 평가와 행동의 틀 전체를 갖다가 가리킵니다. 자, 이러한 개념화, 즉 획득된 성향들의 체계로서의 아비투스는 동시에 실천의 생산자이며 자, 인지와 평가와 그런 행동의 주형이며 실천의 생성 문법이라는 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어떤 보완돼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런 얘기 했죠. 그죠? 어떤 그런 이러한 어떤 그런 어떤 지식과 신념과 의미와 이런 가치 체계들이 만다 그런 어떤 평가의 어떤 증거로 작동된다, 그죠? 그래서 선택과 그런 배제의 논리로서 작동된다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자, 아비투스라는 개념은 바로 이 두 가지 뜻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자, 아비투스는 객관적인 관계들과 개인적 행위들 사이의 매개물로서 위치합니다. 자, 그것은 객관적 조건의 내면화의 산물이며 동시에 개인적 행동의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자, 이와 같이 아비투스라는 것은 영속적이면서 변화 가능한 그런 행동 성향의 체계로서 문화자본이라는 개념을 보다 정교하게 어떤 다듬은 그런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 피에르 브루디에의 그 1979년도 작품인 그 구별짓기라는 책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피에르 브루디에는 자, 구별짓기라는 그 책에서는 자, 산업화와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뚜렷해진 그런 문화 계급에 대한 분석서입니다. 그는 자본이 주도하는 산업사회에서 어떤 문화적인 취향이라는 것이 자, 어떻게 계급을 규정하는지를 갖다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취향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모든 것, 즉 인간과
사물, 그리고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의미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분하며 다른 사람들에 의해 구분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외제차를 타게 되고, 그죠? 이렇게 비싼 명품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다른 그런 고상한 어떤 그런 취미들을 갖다 이렇게 다 가지는 겁니다. 그런 행위들이 많다, 일종의 많다, 그런 계급을 규정하고 일반 서민들과 구별하는 그런 구별짓기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브루디에이는 그런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자, 아비투스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어떤 개인의 문화적인 취향과 어떤 소비의 근간이 되는 그런 성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아비투스란 말은 타고나는 천성과 기질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위치, 교육 환경, 어떤 계급 이상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그런 성향을 의미합니다. 자, 이 아비투스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흔히 내가 똑똑해서 수준 높은 문화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 문화적인 취향은 사실은 내가 속한 계급의 문화적인 취향일 뿐입니다. 자, 부르디유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런 후천적인 아비투스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계급이 높은 사람들의 문화를 고급 문화로, 자, 그렇지 못한 문화를 무조건 저급 문화로 분류하는 이분법에도 오류가 있다는 게 부르디에의 주장입니다. 각기 그들이 속한 사회의 문화를 습득했을 뿐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적인 수준이나 어떤 지적인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만다 어떤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인격적인 수준이나 어떤 지적인 수준을 갖다 마치 가늠하는 잣대로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부르디의 이론이 이른바 상류층과 식자들을 어떤 불편하게 한 것 말은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996년 프랑스 시사주간지 설문에서 세계 최고 지식인에 뽑혔습니다. 당시 2등으로 뽑힌 사람이 미셸 푸코였고 3등이 위르겐 하버마스였습니다. 자, 부르디에이는 어떤 지나친 교육률에 대해서도 일갈했습니다. 뿌띠 부르주아는 대부분 자신의 열망을 자식에게 투사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자식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을 통해 그가 꾸는 미래라는 꿈이 그의 현재를 갉아먹습니다. 아주 뛰어난 통찰입니다. 사람들은 자식을 통해서 자신이 더 높은 계급에 속하는 그런 미래를 꿈꿉니다. 그러나 그런 꿈을 꾸는 사이 자신의 현재 계급은 점점점 낮아진다는 어떤 그런 슬픈 현실입니다. 사실 이 대목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과도 맞죠, 그죠? 지금 만다 우리 부모님들이 만다 모든 그런 어떤 그런 에너지와 물적인 그런 어떤 자원과 돈을 갖다 투입해서 만다 자식에게 지금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만다 그 자식을 통해서 만다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계급과 권력과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 막 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참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만다 그런 자식들이 기대가 만다 부모님 입장에서 충족되지 못하여 만다 자식을 자식으로 취급하지 않고 만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좀 이런 어떤 그 뭐랄까 자신의 모든 것을 갖다 올인하는 심지어 만다 자기의 만다 노후 생활까지도 만다 다 포기하면서 이렇게 자식이 올인하는 이런 행동들은 좀 없어져야 되겠지요. 자, 이 글의 기자는 이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일용직 노동자가 그런 휴식 시간에 철학책을 꺼내 읽고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고위공직자가 퇴근 후에 자전거에 어린 소녀를 태우고 그런 일상의 소소한 그런 동네 시장에서 풀빵을 사 먹는 그런 소소한 일상의 생활이 이 사회에 어떤 정착되어지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 재생산 이론가를 한 명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실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실 번스타인의 사람은 특히 학생들의 그 언어, 이 코드를 갖다가 집중해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자, 바실 번스타인 역시 저 영국의 노동계급 학생들이 자, 왜 학교에서 그런 낮은 학업 성취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계층이 다른 가정의 학생들의 그런 언어 사회화 과정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류층 가정의 학생들은 언어 사용에서 그런 세련어법, 이 Elaborated Linguistic Code를 이렇게 구사하는 반면에 자, 하류층 가정의 학생들은 그런 제한어법, Restricted Linguistic Code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련된 어법이라는 것은 어떤 주어 동사에 맞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그 다음에 말을 좀 길게 하는 이런 어떤 것을 세련된 어법이라고 이 제한된 어법은 주어 동사에도 잘 맞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비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을 좀 짧게 하는 그런 어떤 경향들을 갖다 우리는 제한된 어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학교에 우리가 과제물을 한번 쓴다고 가정합시다. 자, 과제물에서 우리가 좋은 어떤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과제물이 만다 주어 동사에 맞고, 그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쓰고, 그죠? 그 다음에 많은 내용들의 글을 갖다 이렇게 써야지만 다 어떤 좋은 어떤 그 과제물 점수를 받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죠? 뭐, 우리 여러분이 또 발표를 하잖아요. 학교에서 발표 점수를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이 발표를 하는데, 이 발표를 할 때 아주 세련되게 말하고, 그죠? 이 주어 동사 논리적으로 아주 말하고 길게 하고, 그죠? 귀에 쏙쏙 들어들 얘기하는 학생하고, 그죠? 이렇게 비논리적이고, 주어 동사에 맞지 않고, 만다 기회도 제대로 들리지도 않게 이런 발표를 학생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누구에게 점수를 더 주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세련된 어법에 있는 학생들에게 점수를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류층에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이런 세련된 어법을 구사하고 있고, 그런 하류층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제한된 어법을 이렇게 구사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학교로 딱 들어왔을 때마다 이런 언어적인 코드 때문에 어떤 상당한 어떤 불이익을 갖다가 받게 되고, 누군가는 만다 상당한 이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번스타인이 하면은 학교의 언어와 그 어법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하류층 가정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또 다른 언어를 배움하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학교는 그런 지배 문화의 생산과 분배를 통해서 현존하는 그런 권력 관계를 재생산합니다. 요컨대, 자, 번스타인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가정에서 습득한 그런 언어 사회와 가정의 특징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본과 자녀의 학업 성취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에는 크게 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경제자본, 그런 인간자본, 이런 문화자본, 이런 사회자본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본들이 그 학생들의 그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주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뭐 경제자본 한번 볼까요? 자, 경제자본은 어떤 가정이 자녀의 학교 공부를 돕기 위해서 지출하는 금액인데, 뭐 책상, 뭐 책, 뭐 컴퓨터, 뭐 단독 공부방 등 어떤 재정 자본이 많을수록 그런 학업 성취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인간 자본, 자, 휴먼 캐피탈. 자, 인간 자본은 그런 가정의 계층 혹은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들이 여러 가지 지식이나 경험, 어떤 지적 기능들을 어떤 자녀에게 많이 제공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어떤 학업 성취 양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문화자본, cultural capital. 이 부르디에가 이렇게 발전된 개념으로서 어떤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그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런 고전 음악, 미술, 그런 문학 등의 그런 고급 문화에 관한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그런 문화적 체험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학교 교육 과정과 일치도가 높기 때문에 어떤 학업 성취도를 높여준다는 설명입니다. 자,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영국의 중상류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 그런 높은 일치도가 그런 중상류층 자녀들의 어떤 높은 학업 성취도를 만들어준다는 설명도 같은 맥락입니다. 브리디의 그 문화 자본에 보면, 그죠? 크게 한 세 가지 패턴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죠? 한 가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말투나 몸짓처럼 어떤 지속적인 성향으로서 어떤 체화된 상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나 그런 미술품 등의 다양한 문화 재화로서의 그런 대성화된 상태, 그리고 어떤 지적인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성인된 형식인 그런 학위, 졸업장, 그런 자격증 같은 그런 제도화된 상태로서의 그런 문화 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화된 상태, 대성화된 상태, 그런 제도화된 상태로서의 그런 세 가지 유형의 문화 자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뭐 사회 자본, 뭐 관계 자본은 이거는 그 콜맨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그 가정의 영향은 그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리고 화목한 가족 관계라든지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상호 신뢰와 유대감,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관심과 열의, 그런 학습 도우미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관계 자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런 지역 사회와 그런 학교를 포함하는 그런 사회적인 관계, 뭐 학부모회, 그런 뭐 학교 운영위원회, 그런 사교 모임 클럽 같은 이런 것도 전부 다 사회적인 자본에 해당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줄이 되겠죠. 이런 사회자본은 한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연줄과 그런 관계망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제자본, 인간자본, 그런 문화자본, 이런 사회적인 자본들이 학생들의 자녀들의 학업 성취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공헌과 한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브루디에 등의 문화 재생산 이론은 그런 권력의 불평등을 문화적 불평등으로 전환하여 학교 교육에서 그런 권력 관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숨기려는 그런 속임수를 쓰고 있음을 들춰냈다는 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자, 그러나 문화 재생산 이론은 첫째, 권력과 지배에 대한 어떤 기계론적 해석과 자, 인간을 외부에 의해서 결정 지어지는 것으로 보는 외부 결정론적 관점을 둘 수 있습니다. 둘째, 문화의 일방적인 지배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지배계급의 문화는 그런 노동계급의 문화를 장악한다. 노동계급의 문화는 동질적이며 어떤 그 특징은 지배적인 어떤 문화 자본에 의해서 어떤 수동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문화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셋째, 그런 학교의 교수학습 장면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어떠한 정보나 어떤 설명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루이 알티세르의 그 이데올로기 재생산 이론을 한번 살펴보죠. 자, 알티세르는 자, 프랑스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자로서 계급 지배 현상을 어떤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그런 상부 구조의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강조한 그런 그람시 학파의 견해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자, 학교 교육의 어떤 재생산 기능은 알티세르에 의해서 다시 정리되는데 그는 국가의 중요성을 어떤 강하게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알티세르는 어떤 전통적 마르크스 이론에서 어떤 상부 구조의 한 부분 정도로 취급되었던 국가를 어떤 국가기구라는 개념으로 확대시킵니다. 자, 그가 말하는 국가기구는 자, 억압적인 국가기구와 자, 이념적인 국가기구로 구성됩니다. 자, 억압적인 국가기구는 자, 마르크스가 자, 국가라고 할 때 어떤 주로 의미하던 사법제도, 군대, 경찰, 어떤 정부 등으로 구성됩니다. 자, 이념적인 국가기구는 종교, 교육, 가족, 법률, 정치, 노동조합, 언론 매체, 어떤 문화로 구성되는 어떤 광범위한 것으로서 규범과 가치에 관련되는 모든 것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는 국가가 어떤 자본주의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떤 경제적인 그런 하부 구조에 어떤 종속된 것으로 보지 않고 나름의 그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어떤 기존 질서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가 존속, 즉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그런 억압적인 국가기구만이 아니라 그런 이념적인 국가기구가 작동하여야지만 무리 없이 원만하게 재생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교육은 자, 이념적 국가기구의 한 부분이지만 가장 강력한 재생산 장치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가 국민들에게 전파되고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알티세르는 학교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서 어떤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서 학교가 자, 억압적 국가기구와는 달리 어떤 가족이나 언론 매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어떤 강제력보다는 어떤 동의를 통해서 어떤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그런 기능론자와 갈등론자의 학자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교육의 기능부터 한번 볼까요? 자, 기능론은 교육은 어떤 사회의 안정과 질서 유지 기여한다. 반면에 갈등론은 교육은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유지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내용은 자, 기능론 같은 경우는 자, 학교에서 전수하는 교육 내용은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므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갈등론은 학교의 교육 내용은 어떤 사회 구조를 반영한 것으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는 어떤 편협한 것입니다. 자, 사회화 역할에서 기능론은 학교는 그런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보편적인 기술, 지식과 규범 등을 전수해서 어떤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갈등론은 학교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해서 어떤 기존 질서를 재생산함으로써 어떤 사회의 불평등을 영속화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선발관에서는 기능론은 그런 학교와 사회는 어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하여 이에 맞는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능력주의에 근거한 선발은 정당합니다. 반면에 갈등론은 선발과 사회적 보상의 기준이 되는 그런 능력과 어떤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떤 사회 경제적 배경이기 때문에 능력주의라는 것은 어떤 기존 질서의 어떤 재생산을 어떤 정당화시켜주는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교육과 사회평등에서 기능론은 교육은 개인의 능력을 신장시켜서 사회적 지위와 어떤 소득의 상승을 가져오므로 교육기회의 균등화를 통해서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갈등론은 교육의 성취가 지배계급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사회적인 불평등의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자, 교육과 사회 이동에서 기능론은 학교는 어떤 지위의 사다리며 공정한 사회 이동을 촉진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갈등론은 학교에 생하는 그런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는 외형상 공정하게 보이나 어떤 피지배 계층의 아동을 효과적으로 탈락시키고 지배 질서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위장된 이념에 불과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육 문제와 어떤 교육 개혁에 대해서 기능론은 교육의 문제는 일시적인 어떤 병리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 내부의 어떤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갈등론은 교육의 문제는 어떤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쏘는 것이므로 교육 내부의 변화로만 해결될 수 없으며 어떤 사회 체제의 어떤 근본적인 변혁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기능론과 갈등론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주시느라고 이렇게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상징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